벽에 귀를 대는 것은 제가 처음 시작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청진기를 벽면에 밀착시킨 건 40년 전 공장 현장에서 배운 방법이었습니다. 기계가 아프면 소리를 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였죠. 숨기려 할수록 어딘가에서 반드시 새어나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안방벽에 청진기를 대고 숨을 죽였습니다. 처음엔 물 흐르는 소리였습니다. 그 다음은 발소리, 그리고 낮고 선명하게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순자, 제 이름이었습니다. 도장이랑 약물만 있으면 돼. 심장이 한 박자 멈췄습니다. 손끝이 청진기 끝을 더 깊이 눌렀습니다. 벽은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손바닥을 타고 팔꿈치까지 번지는 동안 저는 생각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숨쉬듯 거짓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왜 제 이름을 알고 있었을까요? 왜 제 도장이 필요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약물이었을까요? 모든 건 6개월 전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상에 알리고 싶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더 멀리 퍼지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자를 꺼냅니다. 150ml짜리 스테인리스 직자. 공장에서 마지막으로 쓰던 물건이었습니다. 퇴직할 때 챙겨온 건 그것 하나뿐이었죠. 동료들은 웃었습니다. 40년을 일한 사람이 가져간 게 고작 자 한 자루냐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숫자의 무게를 몰랐으니까요. 아파트 안방 서랍장, 벽면에서 정확히 37mm. 거실 소파, 창문 아래 틀에서 정확히 215mm. 식탁 오른쪽 다리 현관 기둥선에서 정확히 890mm. 저는 이 수치들을 검은 노트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매일 아침 재고 저녁에 다시 확인했습니다. 의사는 그걸 강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걸 생존이라고 했습니다. 알츠하이머 초기 판정을 받은 건 2해 전이었습니다. 뇌 속 무언가가 천천히 달아간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공장에서 정밀 계측기를 다루던 시절 기계가 오차를 내기 시작하면 먼저 기록부터 했습니다. 감정보다 데이터가 먼저였습니다. 그게 제 방식이었죠. 뇌도 기계라면 기록으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틀린 판단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날까지는. 그날은 오후 2시였습니다. 병원 정기 검진을 마치고 돌아온 날이었죠. 현관문을 열자마자 저는 멈췄습니다. 냄새가 달랐습니다. 낯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공기의 결이 미세하게 어긋나 있었습니다. 40년간 현장에서 키운 감각이었습니다. 기계가 식은 냄새와 각 가동된 냄새는 다릅니다. 공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를 꺼냈습니다. 서랍장 측면을 재었습니다. 38.1mm.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다시 재었습니다. 38.1mm. 한 번 더. 38.1mm. 숨이 천천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37mm. 어제까지의 수치였습니다. 오차는 1.1mm였습니다. 건망증이라면 제가 어제 잘못 측정한 것이고 침입이라면 누군가 이 서랍을 열었다가 제자리에 돌려놓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건망증. 그 단어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의사가 말했던 것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초기엔 이런 일이 잦을 수 있다고. 익숙한 것을 낯설게 느끼는 순간들이 온다고.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나와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리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뭔가 어긋났을 때 제 손은 항상 먼저 알았습니다. 공장에서도 그랬습니다. 계측기가 이상한 수치를 내기 시작하면 설명하기 전에 손이 먼저 멈췄습니다. 지금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공포가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누군가 다녀갔습니다. 저는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이번엔 서랍을 열었습니다. 도장, 통장, 부동산 등기부 사본.
세 가지 모두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장을 감싼 천주머니의 매듭이 달랐습니다. 저는 항상 왼쪽으로 묶습니다. 매듭이 오른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서랍이 1mm 옮겨졌고 도장 주머니 매듭 방향이 바뀌었다고. 알츠하이머 노인의 말을.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증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숫자로, 기록으로, 반박할 수 없는 형태로. 그날 저녁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켜두었지만 소리는 줄였습니다. 환풍구 쪽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들려올 때가 있었거든요. 아파트 배관 구조상 옆집 환풍구와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는 걸 이사 첫날 확인했습니다. 엔지니어의 습관이었습니다. 새로운 공간에 들어서면 배관과 배선부터 파악합니다. 그날 밤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알아듣기 어려웠습니다. 낮고 뭉개진 남자 목소리였죠. 그러다 여자 목소리가 섞였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환풍구 쪽으로 귀를 가져갔습니다. 할머니 약 기운 올라오면 그때 들어가서 지장 찍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 그들이 저를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여자였고 혼자였고 옆집엔 이사 온 지 넉 달 된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미영과 철호. 미영은 복지사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철호는 보험 일을 한다고 했죠. 친절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영이 처음 전복죽을 들고 왔을 때 저는 딸이 생긴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부끄러워지는 데는 5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청진기를 꺼냈습니다. 서랍 가장 안쪽, 평소엔 쓸 일이 없어 묵혀두던 것이었습니다. 벽에 대었습니다. 소리가 선명해졌습니다. 지난번 여수 할머니도 그렇게 했잖아. 2달이면 충분해. 여수. 그 단어가 벽을 통과해 제 흉간 깊은 곳까지 박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여수 할머니가 어떻게 됐는지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약물, 도장, 그리고 2달.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설계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오차를 교정해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교정해야 할 대상이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만 달랐죠. 노트를 펼쳤습니다. 3페이지였습니다. 상단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 아래 딱 한 문장을 썼습니다. 오차 확인. 교정 시작. 미영이 처음 죽을 들고 온 건 이사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할머니, 전복죽이에요. 몸에 좋다고 해서요.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더니 그 애가 서 있었습니다. 분홍색 면 앞치마를 두르고 양손으로 뚝배기를 받쳐들고 웃는 얼굴이 깨끗했습니다. 저는 그때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아이가 없는 제게 딸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 감정이 나중에 저를 얼마나 위험하게 만들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죽은 맛있었습니다. 진한 전복 향이 났고 참기름 냄새가 구수했죠. 저는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그날 오후 잠이 쏟아졌습니다. 깊고 무거운 잠이었습니다. 꿈도 꾸지 않았죠. 저는 그걸 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원 검진 다음 날이었으니까요. 그런 날이 열흘 넘게 이어졌습니다. 미영은 이틀에 한 번꼴로 죽을 가져왔습니다. 올 때마다 웃었습니다. 할머니 안색이 좋아지셨어요. 저는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좋았습니다. 퇴직하고 혼자 지낸 3년 동안 그렇게 살뜰하게 챙겨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변화는 미세했습니다. 처음엔 알아채지 못했죠. 죽을 먹은 날은 오후 2시부터 기억이 흐릿해졌습니다. 뭔가를 했다는 느낌은 있는데 그게 뭔지 떠오르지 않는 상태. 저는 그걸 알츠하이머가 진행되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의사가 예고한 증상이었으니까요. 그렇게 2주가 지났습니다. 환풍구 너머의 대화를 들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죽을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먹는 척하다가 화장실에서 변기에 버리는 것이었죠. 어린아이 같은 방법이었지만 엔지니어는 가장 단순한 해결책을 먼저 시도합니다. 미영이 그날도 왔습니다. 뚝배기를 들고 웃으면서 할머니, 오늘은 새우도 좀 넣었어요.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두 입. 미영이 맞은편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들으면서 먹는 신용을 했죠. 세 번째 숟가락에서 죽을 입에 넣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 화장실.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기에 뱉고 물을 내렸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눈이 맑았습니다. 저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실수로 한 모금을 넘겼습니다. 워낙 뜨거워서 뱉기가 어려웠죠. 한 모금. 딱 그것뿐이었는데 오후 3시부터 머릿속이 솜으로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이 무거워졌습니다. 식탁 위 물건들이 흐릿해지더니 잠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쓰러지듯 누웠고 그 다음 기억은 저녁 8시였습니다. 그 대조가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버린 날은 맑고 먹은 날은 무너졌습니다. 공장에서 변수를 통제하며 실험하던 것과 똑같은 구조였습니다. 이건 알츠하이머가 아니었습니다. 외부에서 주입되는 무언가였습니다. 저는 다음번 죽을 받은 날 뚝배기 밑바닥 가장자리에 붙은 소량의 죽을 작은 유리병에 담았습니다. 퇴직 선물로 받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만년필 잉크병이었습니다. 깨끗이 씻어 말린 것이었죠. 저는 그걸 냉장고 안쪽 구석, 묵은 김치통 뒤에 숨겼습니다. 언제가 될지 몰라도 반드시 분석이 필요한 날이 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즈음 미영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죽만 두고 갔습니다. 그 다음엔 들어와서 같이 먹는 척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는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치 오래 알던 사람처럼. 할머니, 여기 안방 서랍 잠금 장치가 헐거워진 것 같던데 철호한테 한번 봐달라고 할까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미영의 눈이 잠깐 달라졌습니다. 아주 짧게. 아마 다른 사람이었다면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40년 동안 계측기 눈금을 읽어온 사람이었습니다. 0.01의 흔들림도 잡아내는 눈이었습니다. 실망이었습니다. 미영의 눈에 스친 건 저는 그날 밤 노트를 꺼냈습니다. 새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미영 행동 패턴 기록, 방문 날짜, 죽 성분 의심, 시선 이동 경로. 기록은 감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합니다. 저는 열흘치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미영이 올 때마다 시선이 멈추는 곳이 있었습니다. 안방 서랍, 신발장 위 작은 금고, 그리고 거실 한쪽 벽면에 걸린 아파트 등기권리증 액자. 그것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모두 제 재산과 연결된 것들이었습니다. 미영은 사흘 뒤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죽이 아니라 수정과를 들고 왔습니다. 날이 더워서요, 할머니. 시원하게 드세요. 저는 받았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미영이 돌아간 뒤 저는 수정과를 싱크대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죽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조용하게. 기억을 잃어가는 노인이 어느 날 홀로 쓰러졌다는 식으로.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형태로. 그게 여수 할머니에게 쓴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숨이 한참 동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에 다시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화학적 유도 확신. 역공 설계 시작. 오차는 이미 찾았습니다. 이제 교정 방법을 설계할 차례였습니다. 연기를 결심한 건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랫동안 제 얼굴을 봤습니다. 68살. 흰머리가 반쯤 섞인 단발. 주름이 깊은 이마. 하지만 눈은 아직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 눈을 조금 흐릿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초점을 살짝 흩뜨리는 것. 눈꺼풀을 0.5초 느리게 내리는 것. 말할 때 문장 중간에서 잠깐 멈추는 것. 공장에서 불량 계측기를 흉내 내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원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작동하는 기계는 패턴이 있습니다. 완전히 망가진 게 아니라 간헐적으로 오류를 냅니다.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미영이 다음에 왔을 때 저는 현관에서 그녀를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어머, 오늘 누구세요? 미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잠시 멍한 표정을 유지하다가 이내 웃었습니다. 아, 미영 씨구나. 잠깐 딴 생각을 했나 봐. 미영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조금씩 증상을 추가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엔 죽그릇을 들고 가다가 식탁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일부러였습니다. 죽이 쏟아지고 저는 그게 왜 엎어졌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영이 달려와 닦아주면서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 손의 힘이 걱정인지 측량인지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나흘째엔 미영이 와 있는 동안 일부러 TV 리모컨을 들고 거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리모컨을 손에 쥔 채 멈춰서서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처럼 이리저리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왜 이러지? 어디다 뒀더라? 미영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계속했습니다. 아, 괜찮아, 괜찮아. 잠깐 헷갈렸어. 닷새째 되던 저녁이었습니다. 환풍구에 귀를 대었습니다. 이번엔 청진기 없이도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많이 진행된 것 같아. 오늘 나를 못 알아보는 것 같더라고. 잘 됐네. 그럼 이번 주 안에 공증 마무리하자. 공증? 그 단어가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유언장이었습니다. 저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죠. 저는 그날 밤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도청기가 필요했습니다. 환풍구 너머 대화를 단편적으로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증거는 연속된 맥락이어야 합니다. 저는 서랍 안쪽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퇴직 기념으로 받은 소형 IC 녹음기였습니다. 쓸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녹음기만으로는 환풍구 너머 소리를 잡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다음날 철물점에 갔습니다. 지향성 마이크 어댑터. 예전에 현장에서 특정 기계 소음만 분리해 측정할 때 쓰던 방식이었습니다. 용도는 달라도 원리는 같았습니다. 마이크를 환풍구 배관 안쪽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녹음기와 연결했습니다. 테스트를 했습니다. 옆집 주방에서 물 끓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충분했습니다. 그 이틀 뒤였습니다. 미영이 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철호가 함께였습니다. 철호는 처음 보는 얼굴의 중년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정장 차림이었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분은 법무사 선생님이세요. 나중에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유언장을 미리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거실 식탁에 서류를 폈습니다. 저는 흘끔 봤습니다. 서류 상단에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혜자 이름 란에는 아직 공란이었지만 재산 목록 칸이 이미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 정기예금 계좌, 연금 수령 계좌, 그들은 이미 제 재산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이 메스꺼렸습니다. 그러나 얼굴은 흐릿하게 웃었습니다. 이런 걸 제가 써야 하는 건가? 미영이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곁에 있을게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게 더 소름 돋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앞에 두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손을 떨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법무사가 안심시키려는 듯 말했습니다. 미영이 연필을 쥐어줬습니다. 저는 느리게 천천히 서명란에 글자를 썼습니다. 흘리듯 끊어지듯. 하지만 서명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름 대신 작은 체크 기호를 넣었습니다. 노인의 손 떨림으로 보이게. 법무사가 그것을 서명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들은 도장이 찍히기 전엔 법적 효력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도장 날이는 다음 단계였을 테니까요. 그날 밤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철호와 미영의 대화가 선명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법무사 쌤이 다음 주에 다시 온대. 그때 도장 받으면 끝이야. 저번에 여수 할머니는 공증 끝나고 사흘 만에 처리했지. 이번엔 좀 더 자연스럽게. 약 용량 올리면 돼. 심장 쪽으로 가게. 저는 녹음기를 멈추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여수 할머니. 사흘 만에 처리. 저는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았습니다. 노인 한 명이 혼자 아파트에서 심장 발작으로 사망했다면, 알츠하이머를 앓던 노인이었다면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증거 일죽 성분 보관 유리병, 냉장고, 증거 2 도청 녹음 파일 환풍구 배관, 이틀치, 확보 필요 도장 날인 시도 현장 증거, 남은 시간 일주일 이내.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40년 동안 저는 기계가 망가지기 직전에 가장 정확한 수치를 냈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한계에 몰릴수록 가장 정밀해집니다. 저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거실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보였습니다. 차가운 마루 바닥이 등에 닿아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는 알았습니다. 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닥에 누워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시렸습니다. 벽을 짚고 일어서면서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6시 47분. 침대에서 일어난 기억이 없었습니다. 현관 쪽을 봤습니다. 슬리퍼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주방을 봤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가 올려져 있었는데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냄비 속에는 물이 반쯤 끓다 식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뭘 하려 했던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벽 쪽을 봤습니다. 청진기가 벽면에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언제 걸었는지 기억이 없었습니다. 식탁으로 갔습니다. 노트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줄에 제 글씨로 무언가 써 있었는데 글씨가 흔들려 있었습니다. 발작. 이 메모를 보면 먼저 냉장고. 저는 멍하니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2번, 3번. 그리고 냉장고로 갔습니다. 냉장고 문 안쪽 눈높이 선반에 흰 봉투가 붙어 있었습니다. 테이프로 고정된 봉투였습니다. 저는 그걸 열었습니다. 안에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제 글씨였습니다. 하지만 또렷한 글씨였습니다. 이건 정신이 맑을 때 쓴 것이었습니다. 발작 시 행동 지침. 당황하지 말 것. 이것은 일시적이다. 약은 먹지 말 것. 미영이 주는 것은 절대 먹지 말 것. 녹음기는 침대 밑 왼쪽 구석에 있다. 배터리를 확인할 것. 노트는 식탁 서랍 안에 있다. 읽을 것. 오늘 날짜를 쓸 것. 기록은 계속된다. 저는 종이를 든 채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숨이 오랫동안 고르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메모를 쓴 사람은 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메모를 처음 보는 사람도 저였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서웠습니다. 지금까지 무서운 게 없었습니다. 알츠하이머 판정을 받던 날도, 환풍구 너머 대화를 듣던 날도, 법무사가 유언장을 꺼내던 날도 저는 항상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지침 메모를 보면서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제 자신이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 감각이, 내가 나를 믿지 못하게 되는 그 순간이, 그게 진짜 공포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침대로 했습니다. 침대 밑 왼쪽 구석을 확인했습니다. 녹음기가 있었습니다. 배터리 잔량을 확인했습니다. 충분했습니다. 식탁 서랍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읽었습니다.
기록은 지난 열흘치가 빼곡했습니다. 읽으면서 기억이 서서히 돌아왔습니다. 축, 유리병, 도청기, 가짜 서명. 아직 진행 중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오늘 날짜를 노트 마지막 줄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한 줄을 더 썼습니다. 발작 후 복귀, 기록 유지, 계속 진행. 저는 그날 오전 한 가지를 더 결정했습니다. 이런 일이 또 생길 수 있었습니다. 진짜 발작이. 저는 계획의 일부가 머릿속에만 있다는 게 위험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엔지니어는 설계도를 외우지 않습니다. 설계도를 씁니다. 문서가 기계를 움직이게 합니다. 사람의 기억은 믿을 수 없어도 종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모든 계획을 문서로 만들었습니다. 단계별로, 각 단계의 목적, 실패 시 대안, 필요한 도구와 위치, 각 문서를 집 안 세 군데에 나눠 숨겼습니다. 냉장고 안쪽, 변기 수조 방수 파우치 안, 현관 신발장 맨 안쪽 바닥. 그래도 두려움은 남았습니다. 다음 발작이 이보다 깊으면 어쩌나. 메모를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날이 오면. 그날이 오기 전에 계획이 완성되어야 했습니다. 시간이 제 편이 아니라는 걸 처음으로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 무렵 미영이 다시 왔습니다. 할머니, 안색이 안 좋아 보이세요. 저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밤에 잠을 잘 못 잤어. 미영이 이마를 짚어봤습니다. 손이 시원했습니다. 열은 없네요. 요즘 자꾸 주무시는 것 같던데. 영양제라도 드실래요? 제가 좋은 거 알아볼게요.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미영이 돌아가는 뒷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그녀가 챙겨주겠다는 영양제가 어떤 성분일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더는 기다리지 않겠다고. 제 뇌가 저보다 먼저 무너지기 전에 끝내야 했습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은 공장에서도 통했습니다. 망가지기 직전의 기계는 가장 빠르게, 가장 정밀하게 작동합니다. 저도 그래야 했습니다.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다음 단계의 제목을 썼습니다. 함정 설계. 그들의 탐욕을 이용한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진짜로. 함정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미끼입니다. 미끼는 상대가 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사흘 동안 미영과 철호를 관찰했습니다. 그들이 집안에서 시선을 멈추는 곳, 대화에서 반복하는 단어, 미영이 서류를 넘길 때 손가락이 오래 머무는 항목. 그것들을 기록했습니다. 답은 명확했습니다. 현금. 즉각적이고 추적 불가능한 현금. 저는 어느 날 저녁 미영이 와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내가 젊을 때 현장 일 많이 했잖아.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시절엔 현금으로만 받았어. 통장에 넣으면 세금 떼이니까. 꽤 모았지. 미영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도 있어. 안방 마루 밑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사람처럼 창밖을 봤습니다. 미영이 잠시 뒤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와, 그러세요? 요즘도 그렇게 두시는 분이 있군요. 금괴로 바꿔뒀거든. 부피가 작으니까. 이번엔 조금 더 긴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찻잔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환풍구에 귀를 대었습니다. 금괴라고 했어? 응. 마루 밑에 숨겨뒀다고. 얼마나? 몰라. 그냥 꽤 많다고만 했어. 계획 바꿔야겠다. 저는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미영의 방문 횟수가 줄었습니다. 대신 철호가 가끔 왔습니다. 배관이 어쩌고, 층간 소음이 어쩌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철호의 시선이 마루 바닥을 훑는 걸 저는 시야 끝으로 쫓았습니다. 계획대로였습니다. 저는 그 사이 집안의 스마트홈 시스템을 손봤습니다. 이 아파트에 이사 올 때 기본 설치된 것들이었습니다.
현관 스마트 도어로, 주방 가스 차단 밸브 자동 제어, 거실 전등 및 콘센트 원격 제어. 저는 엔지니어로서 첫날 집안의 배선 구조를 파악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 심심풀이로 스마트홈 제어 앱을 직접 수정하고 최적화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관절이 아파서 외출이 어렵던 날들에 하던 일이었죠. 이제 그 작업을 다른 목적으로 쓸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틀에 걸쳐 시스템을 개조했습니다. 외부 네트워크와 분리된 독립 제어 회로를 만들었습니다. 현관 도어록은 안에서만 열 수 있게, 밖에서는 코드를 알아도 열리지 않도록, 거실과 주방의 창문 보조 잠금 장치도 앱으로 제어할 수 있게 연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스 메인 밸브를 원격으로 잠글 수 있도록 설정했습니다. 집 전체가 하나의 정밀 기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계의 유일한 조종자였습니다. 금괴 상자는 직접 만들었습니다. 오래된 공구 상자였습니다. 안쪽에 납 조각 몇 덩이를 넣었습니다. 납은 금과 무게가 비슷합니다. 상자를 들었을 때 묵직한 느낌이 나도록 표면을 검게 칠하고 오래된 것처럼 사포로 긁었습니다. 그리고 마루 바닥 아래 그들이 분명히 발견할 만한 위치에 숨겼습니다. 너무 깊지도 너무 얕지도 않게, 찾는 사람이 희열을 느낄 만한 깊이로. 이 모든 과정에서 저는 발작이 올까봐 두려웠습니다. 손이 배선에 닿을 때마다 잠깐씩 멈췄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기억하는지 확인하면서. 다행히 며칠 동안 발작은 없었습니다. 죽을 버리기 시작한 이후로 정신이 전보다 훨씬 맑았습니다. 그건 저에게 또 하나의 증거였습니다. 약물을 끊자 뇌가 돌아왔습니다. 알츠하이머는 있었지만 지금의 상태는 그것만으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투여한 무언가가 증상을 가속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냉장고 안쪽의 유리병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탁한 흰색 주간에 침전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정확한 성분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넘기면 알 수 있겠죠. 때가 되면. 모든 준비가 끝난 건 열흘 뒤였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미영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먼저 전화를 건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미영 씨, 나 좀 무서워. 집에 와줄 수 있어? 미영이 목소리를 가다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탐욕은 판단을 흐립니다. 40년 동안 현장에서 본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어딘가를 건너뜁니다. 확인해야 할 것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게 실수가 됩니다. 이제 그들이 실수를 할 차례였습니다. 미영과 철호가 함께 온 건 그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미영은 평소와 같은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철호는 조금 더 앞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발을 안쪽으로 향한 자세, 들어오기 직전의 자세였습니다. 할머니, 밥은 드셨어요? 얼굴이 좀 창백해 보이시는데. 저는 문을 더 열었습니다. 그들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에 앉혔습니다. 주방에서 물을 따라 내왔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스마트폰 앱을 한번 열었습니다. 확인이었습니다. 모든 회로가 대기 상태에 있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철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사실 제가 배관 쪽 일을 좀 보는 분을 알거든요. 마루 쪽에 습기가 올라올 수 있어서 혹시 한번 들여다봐도 될까요? 저는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좀 봐줘요. 철호가 안방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영은 제 옆에 앉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날씨 이야기, 단지 내 경로당 이야기. 저는 들으면서 대꾸했습니다. 한쪽 귀는 안방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마루판을 들어올리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얼굴에서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철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아, 이리 와봐. 미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따라 일어나려는 척했습니다. 미영이 손을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거기 계세요. 먼지 날릴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앉았습니다. 안방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낮게 오갔습니다. 설레임 섞인 목소리.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앞치마 주머니 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앱을 열었습니다. 화면 밝기를 최소로 낮춘 채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앱에서 현관 도어록을 잠갔습니다. 딸깍 하는 소리가 문 너머에서 났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걷지 않았습니다. 비상계단 쪽으로 갔습니다. 한층 아래 계단참에 앉았습니다. 숨을 고르게 내쉬었습니다. 앱을 다시 열었습니다. 창문 보조 잠금 장치를 활성화했습니다. 안방, 거실, 주방 창문 전부, 그리고 가스 메인 밸브를 잠갔습니다. 전기 차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스마트폰 불빛을 쓸 수 있어야 했습니다. 어둠 속에 가두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나갈 수 없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약 4분이 지났습니다. 문 너머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용했습니다. 무언가 두드리는 소리. 그 다음은 철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여는 코드를 누르는 소리. 그러나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누르는 소리. 미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계단참에 앉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층 아래 가로등 불빛이 창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계단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손을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그 사냥꾼들이 처음으로 갇힌 곳이 제 집이라는 게 묘하게 정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인터폰 앱을 열었습니다. 집 안 인터폰과 연결되는 앱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전달됩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들리시죠? 문 너머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 박순자입니다. 잘 들으세요. 철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문 좀 열어주세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금괴 상자 아직 열지 않으셨죠? 침묵. 한번 열어보세요. 잠시 뒤 상자가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납 조각들을 보는 침묵이었습니다. 철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을 때 처음보다 낮아져 있었습니다. 어르신, 지금 뭘 하시려는 거예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경찰이 오고 있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미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살려달라는 말은 아직 아니었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치매 노인을 불법 감금한다고 신고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인터폰 버튼에서 손을 뗐습니다. 협박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치매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증명할 녹음 파일이, 유리병이, 날짜와 수치가 빼곡한 노트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보다 숫자가 강합니다. 항상 경찰에 제보한 건 사흘 전이었습니다. 직접 가지 않았습니다. 이웃 주민인 척 서면으로 작성해 경찰서 민원 창구에 넣었습니다. 옆집 부부의 행동이 수상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고독사 위장 전문 사기단에 관한 기사 스크랩도 함께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이상한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이 도착하는 소리가 들린 건 정확히 4분 뒤였습니다. 저는 계단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복도에 제복 입은 경관 2명이 서 있었습니다. 혹시 신고하신 분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순자입니다. 문 너머에서 미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앱을 열어 도어록을 해제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을 거실 쪽에 앉히고 저에게 상황을 물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검은 표지의 노트. 날짜가 기록된 페이지부터 펼쳐 보였습니다. 경관은 잠시 읽더니 눈썹을 올렸습니다. 이걸 직접 작성하셨어요? 예.
날짜 순으로 정리해뒀습니다. 그 다음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환풍구 너머 대화. 지장 찍자. 여수 할머니도 그렇게 했잖아. 약 용량 올리면 돼. 심장 쪽으로 가게. 그 목소리들이 거실 안으로 퍼졌습니다. 철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관이 녹음기를 들고 파트너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냉장고에서 유리병을 꺼내왔습니다. 성분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경관이 장갑을 끼고 받아들었습니다. 그때 철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다 오해입니다. 저희는 어르신을 걱정해서 도와드리려 했을 뿐이에요. 저는 철호를 봤습니다. 그럼 유 원장 설명해 보시죠. 철호가 멈췄습니다. 어르신이 먼저 부탁하셨잖아요. 제가 서명한 종이를 보셨죠? 예. 그게 뭔지는 확인하셨나요? 철호가 미영을 봤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경관에게 말했습니다. 그 서류 회수해 주실 수 있어요? 저 사람들이 가져간 서류요. 경관이 철호의 서류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유 원장 서식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 경관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서명란 아래 자외선 램프로 비춰보시면 글씨가 보입니다. 경관이 형광등 쪽에서 서류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에서 자외선 기능이 있는 앱을 열었습니다. 빛을 서류에 비췄습니다.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서명란 아래 흰 종이 위에 흰 잉크로 인쇄된 문장들이었습니다. 본인 미영은 박순자에게 수면 유도 성분이 포함된 음식을 제공하였고 본인 철호는 박순자의 재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유언장 작성을 주도하였음을 자백합니다. 거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경관이 서류를 들고 파트너에게 보여줬습니다. 철호가 일어서려 했습니다. 경관이 어깨를 짚었습니다. 미영이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이게 언제?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두고 갔던 날 밤입니다. 서식 위에 제가 인쇄한 겁니다. 미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건 퇴직 전 마지막 해에 배운 것 때문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진동 측정 결과를 비가시 잉크로 인쇄해 문서에 숨겨두는 방식. 특수 인쇄 설비 없이도 시중에 판매되는 형광 코팅 잉크를 가정용 프린터 카트리지에 혼합하면 가능한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그 잉크를 한 달 전에 이미 주문해 두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언제 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상황보다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는 걸 현장에서 배웠습니다. 법무사가 가져온 유언장 서식. 그들은 그 서식을 다시 집에 가져가 도장을 받을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법무사가 다녀간 날 밤 그 서식과 같은 규격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형광 잉크로 자백 문구를 인쇄한 뒤 그것을 유언장 서식 뒤에 대고 압착했습니다. 잉크가 앞장으로 미세하게 배어들었습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외선 아래에선 선명합니다. 그들이 그 서류에 도장을 찍으려는 순간 그것은 이미 자백서였습니다. 탐욕이 스스로 증거를 만들었습니다. 경관이 두 사람에게 임의 동행을 요청했습니다. 철호가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미영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현관 쪽에 서서 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미영이 끌려나가다 잠깐 멈췄습니다. 할머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영의 눈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후회인지 두려움인지 저는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이 무엇이든 여수 할머니에게는 전달되지 않은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감정에 흔들릴 만큼 이 상황을 가볍게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식탁으로 걸어갔습니다.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 아래 썼습니다. 5차 교정 완료. 세 글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창밖에서 경찰차 소리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비로소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2달이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기억을 잃어가면서 잃어가는 속도보다 빠르게 기록했습니다. 이겼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소리내어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기고 지는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이건 살아남은 일이었습니다. 제 방식으로, 제 기록으로, 제 숫자로 창 너머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늦게 눈을 떴습니다. 커튼 사이로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어젯밤 경찰서에서 진술을 마치고 돌아온 게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형사는 여수 사건 파일도 열어보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서도 같은 패턴이 확인된다면 혐의는 더 무거워질 거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왔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이 보였습니다. 이른 아침 산책을 나온 노인 2명이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신문을 펼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2달 동안 제 아침은 항상 무언가를 설계하거나 기록하거나 확인하는 일로 시작했으니까요. 이제 아무것도 확인할 것이 없었습니다. 주방으로 갔습니다. 물을 끓였습니다. 차를 내렸습니다. 창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랍 안에서 정밀 시계를 꺼냈습니다. 퇴직 기념으로 동료들이 준 것이었습니다. 0.1초 오차이네. 스위스산 무브먼트. 저는 그 시계를 40년 동안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공장 현장에서도 출장에서도 병원에서도 항상 손목에 있었거나 손이 닿는 서랍 안에 있었습니다. 태엽을 감으려고 뒷면 용두를 돌렸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렸습니다. 부드럽게 돌아가던 용두가 헛돌았습니다. 저는 시계를 뒤집어 봤습니다. 초침이 멈춰 있었습니다. 언제 멈춘 것인지 몰랐습니다. 2달 동안 한 번도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그 시계가 멈춰 있는 동안 저는 복수를 완성했습니다. 묘하게 잘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 봤습니다. 초침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리점에 가면 고칠 수 있을 겁니다. 무브먼트 교체면 될 테고 비용도 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걸 알면서도 당장 수리점을 찾을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멈춘 시계가 지금 이 순간엔 더 정확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창밖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이 조금 있었습니다. 바람에 느리게 움직이는 구름을 보면서 저는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것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단계를 설계하지 않는 것, 어제 들은 소리를 분석하지 않는 것, 서랍 위치를 재지 않는 것, 그냥 차를 마시면서 구름을 보는 것. 그게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40년 동안 저는 항상 다음을 준비했습니다. 공장에서도 퇴직 후에도 알츠하이머 판정을 받은 뒤에도 멈추는 것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뇌 한쪽에서는 자꾸만 다음 행동을 계산하려 했습니다. 형광 잉크 구매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든지, 경찰서 담당 형사 이름을 노트에 적어야 한다든지, 저는 그 충동을 눌렀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생각이 났습니다. 여수 할머니, 이름을 몰랐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되셨는지도 몰랐습니다. 형사에게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분 가족이 있다면 알려드려야겠다고. 그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일 것 같았습니다. 알츠하이머는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약물이 없어진 뒤로 머리가 맑아졌지만 그것이 병을 되돌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었습니다. 진행을 늦출 수는 있어도 멈출 수는 없다고. 저는 그 말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품이 다르면 속도를 낮출 수는 있어도 영원히 돌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정확히는 두려워하지 않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차가 식었습니다. 저는 다시 주방에 가서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돌아오면서 식탁 의자를 봤습니다. 150ml 스테인리스 직자. 그것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장 쪽으로 걸어가려다 멈췄습니다.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오늘은 재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서랍이 1mm 옮겨져 있어도 오늘만큼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다녀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걸 알았습니다. 창가로 돌아갔습니다. 시계를 다시 손바닥에 올렸습니다. 멈춘 초침이 3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창밖에 구름이 조금 더 움직여 있었습니다. 시계는 멈춰 있어도 세상은 흘러갔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차는 교정했습니다. 이제 기계를 끌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기계를 천천히 제 속도대로 돌릴 시간이었습니다.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지나가고 구름이 흘렀습니다. 멈춘 시계를 손에 쥔 채 저는 오랫동안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순자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숫자를 믿고 기록을 믿고 끝내 자기 자신을 믿었던 한 여자의 이야기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소리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멈추지 않았을 뿐이었죠.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에 걸리는 장면이 있으셨나요? 순자가 가장 무서웠던 순간은 어디였는지, 미영이 가장 소름 돋았던 대사는 무엇이었는지, 아니면 엔딩이 아쉬우셨는지, 혹은 딱 좋으셨는지, 어떤 생각이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줄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창밖의 시간은 계속됩니다.